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술대회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은 저는 충북대학교의 이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앞에 발표하시는 발표자분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여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를 못해서 원래 계획상이라면 저희가 80분간 종합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 약 60분간 종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의 아니게 줄여주셔서 부담을 덜 느끼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앞에 고미경 사회자님께서 토론 패널을 소개를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떤 분이 이 토론 패널이신지 얼굴은 알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상황을 기준으로 제 오른쪽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은 전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신 오영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도자재단 뮤지엄 본부장으로 계시는 장기훈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은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이신 최명지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토론은 명지대학교 부교수이신 박정민 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은 리움미술관의 연구원으로 계시는 이준광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앞에서 들으셨다시피 오늘 학술대회의 전체적인 주제 흐름은 치열한 논쟁을 유발하는 그러한 연구 내용에 대한 발표라기보다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챙기게 됐던 막대한 자료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 정리하면서 나타난 결과와 현상을 5가지 주제로 묶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다른 관찰자의 시각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에 대한 발표의 토론을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60분인데 이걸 좀 나눠보니까 한 주제당 10분씩 배정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좀 꼼꼼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토론자께서는 토론문에 있는 앞부분 내용을 삭제하시고 뼈만 추려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권혁주 선생님의 고고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청자요지. 자, 오영인 선생님 질문이 4개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바로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고려청자 발굴조사 현장의 중심에 계시고 수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신 권혁주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대해서 제가 고려청자 요지의 고고 자료를 상세히 잘 정리하신 발표문을 두고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토론의 자리를 빌어서 도자사를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 발표와 관련된 몇 가지 궁금증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적 요소로 제시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서남해안, 강진, 부안, 해남 지역에서 이루어진 청자 생산은 개성 주변 요지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운송과 유통, 재료의 확보와 수급 등 물자 이동에 용이한 입지를 찾은 결과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주지하는 것처럼 청자의 제작은 앞선 시기부터 한반도의 서해안을 중심으로 물류 이동에 용이한 지역과 인접한 지점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세 지역의 입지
가치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초기 청자의 제작은 중서부 일대뿐만 아니라 진안 도통리, 고창 반암리 일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천편일률적으로 개성 일대에서 초기 청자의 제작이 집중되었다고 보는 의견에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서부 일대와 남서부 일대에서 제각기 청자 제작이 시작되었고 한동안 이원 체제가 이루어지다가 전라도, 강진, 부안, 해남 내에 제작이 집중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지역적인 질문인데요. 요지에서 출토된 유물과 확인되는 유구의 여러 모습은 해당 요지의 성격과 운영 실태, 위계 등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이와 관련해 선생님 지적해 주신 강진 사당리 10호, 23호, 유천이 3구역 등에서 확인된 기와 건물지는 당시 고려청자 요지 간의 위계가 분명 존재했음을 뒷받침해 주는 매우 중요한 발굴 성과라고 평가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용운리, 계율리, 사당리 등지에서 수많은 기와편이 산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기와 출토 지점이 지표면이라는 점은 앞선 강진 사당리 10호, 23호, 유천이 3구역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요지에서 확인된 기와편을 강진 사당리 10호, 23호, 유천이 3구역의 경우와 동일한 선상에서 요지와 직결되는 요소로 보는 것에 이견이 있습니다. 오히려 폐기와를 이용한 후대 유구이거나 도로와 같은 별개의 유구로 보는 것이 보는 등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유사한 질문인데요. 부안 유천이 3구역은 명분화를 비롯해서 기와 건물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편이 집중 확인된 것으로 강진 일대 요지와 구분되는 자기 그 요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자편들이 기와 건물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안 유천이 요지에서 확인된 기와 건물지는 단순히 고려청자 요지의 운영 주체를 국가, 호족, 사찰 등에서 논하도록 하는 요소가 아니라 청자 선별장의 존재했음을 입증해주고, 물론 이거는 이제 발표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해당 요지가 굉장히 위계가 높았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까지도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또 질문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어디까지나 제가 주신 발표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의견이고 또 이해가 부족해서 드리는 질문일 겁니다. 발표에서 좀 약간 좀 생소한 용어긴 했지만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거는 세계유산 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용어로 문화행정 분야에서 만들어진 용어일 것입니다. 이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수치화하고 정량화하기에는 용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기준과 적용하는 데에는 모호함을 주지 않을까, 또는 판단 주체자에 따라 다른 결과로 도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기준으로 고고 자료를 분류하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룬 고려청자의 경우에는 고려청자를 모두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발표를 준비하시면서 선생님도 이와 관련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이 적용을 해주신 구성 요소를 속성을 적용하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걸 진행해 주시면서 현 구성 요소를 혹시 보완하거나 수정할 부분은 없었는지, 또한 우리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혁주 선생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좀 학사적인 개념에서의 질문과 그리고 행정적인 개념에서의 질문으로 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유적의 입지 요건과 관련해서 지금 개경 중심에서 전라남도 서남해안 일원으로 해가지고 요업의 중심이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드렸고, 요 초기청자의 입지와 관련해서 개성 중심보다는 또 다른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특히 초기청자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해남입니다. 해남 신덕리에는 56곳의 초기청자가 요지가 있고요. 진산리 같은 경우도 중기로 알려져 있지만 진산리 17호, 그리고 진산리 20호, 진산리 63호 모두 초기청자의 문화층 위에 중기청자 가마터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더 많은 초기청자 요지가 해남에 분포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발굴 조사를 통해서 규명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자 요지 주변에 분포하는 기와 건물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성격 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시했던 그 사당리 10호, 23호 그리고 부하산 유천리 2의 기와 감화는 지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그러한 유적입니다. 때문에 발굴 조사를 통해야만 가능한 상황인데 고무적인 것은 저희가 기존 발굴에서는 사당리 23호 그리고 유천리 3구역만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나라 고려청지에서 기와 건물지는 초기 청자 요지부터 확인이 되는 그런 특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용인설이라든지 고창 용계리, 반암리, 시흥 방산돈도 마찬가지로 기와 건물지는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중기를 거치면서 특정 요지에만 있었는지 아니면 말기까지 쭉 이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궁금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올해 발굴조사에서 말기 청자 요지라고 알려져 있는 사당리 10호 발굴조사에서도 건물지가 지금 확인된 것으로 봐서는 고려시대 내내 고려 청자를 생산함에 있어서 기와 건물지는 함께 공반되는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에 대한 질문 또한 그와 연계되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이 고고 자료를 통해서 왜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를 정리를 해보았냐면 세계 유산은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유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유적에서 나타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결국은 세계유산을 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문화재청과 세계유산 해석 설명 세트에서는 그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되게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을 아주 구체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해서 속성과 구성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표 자료집에 보시게 되면 표 8에 몇 페이지인가요? 지금 29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유산을 설명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형태와 디자인, 물질과 재료, 사용과 기능, 전통과 기술, 위치와 주변 환경 등등등 이 기준에 맞춰서 아주 객관적이고 쉬운 설명으로 하기를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에서 보이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가 서남해안에 집중되고 있다. 이것은 산림이 풍부하고 2차 점토가 풍부하기 때문이다라고 저희는 이래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역, 세계 전역에서 산림이 풍부하지 않은 곳이 어디가 있고 흙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곳이냐? 라는 물음에 저희는 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반대급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재밌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고려청자 요지와 중복이 되는 다른 시대의 유적이 거의 없습니다. 유천리 3국에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청동기 시대 주거지 혹은 지성묘 일부만 있을 뿐 우리나라 전역에서 보이는 삼국시대 유적과 중복이 되질 않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역사적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또 다른 해석과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더 궁금하신 것은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제가 나중에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조은정 선생님의 일제강점기 요지 조사와 고려 청자 자료 수집이라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 장기훈 선생님 토론해 주십시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일제강점기 요지 조사와 고려 청자 자료 수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은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고려 청자 연구 자료 수집 경위를 전람회나 이제 박물관 전시품 같이 완형 유무를 하고 그다음에 요지 조사품으로 구분을 해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발표 중에 보니까 또 출장 보고서라든가 뭐 유리건판 사진이라든가 하는 새로운 자료들을 또 많이 보여주셔서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간단히 질문 요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좀 궁금한 점은 이제 강진이 청자의 생산 중심지로 언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발표자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가지 도굴이나 이런 것들이 성행했던 시기가 19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06년 이후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91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지 조사를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1914년 요지 조사를 처음 할 때 강진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 강진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학자들이 청자의 존재는 물론 강진의 어떤 위상도 이미 짐작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러한 예측에서 궁금증을 한번 여쭤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진잔면의 그 가마터에 관한 겁니다. 발표자께서는 그 지리지 시기에 나타나는 사기소를 이제 또 확인하시는 성과도 말씀을 해주셔서 참 좋았는데. 내용이 이제 진잔면이나 구안동에서 시작된 고려청자 유업이 이제 고려 시대 말에서 조선초까지 넘어가면서 학봉리로 이어졌을 것이다라고 한 대목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주에는 신영리의 또 청자 가마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산리라든가 뭐 분청사기 가마터들이 중흥리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폭넓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특히나 학봉리 같은 경우는 받침이 모래받침으로 굉장히 독특한 받침이 생기는데 그 연원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연원을 다른 분청사기, 인근의 분청사기 가마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이동 경로를 추측하는 건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부안 진설이 12호 가마에 관한 부분인데요. 노모리켄의 논문 보고서에도 보면 이제 진설이 12호 청자가마라고 이제 표기를 해놓고 청자 한 편이, 순청자 한 편이 수습이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뭐 어떤 게 생산됐는지 확인될 길이 없어서 그동안 그 가운데 커다란 그런 분염주, 천장지주식 분염주가 있는 가마가 고려 시대에서 있었나,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표자께서는 그것을 고려 말 조선초 상감 청자 또는 상감 분청으로 이어지는 가마일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후 시기의 양식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근거를 찾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기둥이 있는 가마들이 과연 발표자께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어느 시점쯤에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개인적인 견해를 더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진 청자요지에 대한 인지를 언제부터 당시 사람들이 했냐는 부분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부안 유천리 같은 경우도 처음 발견된 거는 1917년입니다. 근데 이제 노모리겐이 조사한 거는 33년이고요. 근데 당시 자료들을 보면 각 지역에서 매장물 발견 신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구면 요지도 13년도에 있었고요. 근데 14년도에 이렇게 가마 9기가 발견이 되고 54길소의 가마터가 분포도가 조사가 됐었던 거는 아무래도 당시에 그 이완가 박물관 사무관이었던 세마츠 쿠마이코의 개인적인 인연이 가장 좀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14년도 초에 당시 황실 구성원들의 재정의 기반이었던 수조지가 강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조지를 매년 관리들이 파견이 돼서 조사를 하는데 그 파견된 관리가 세마츠 쿠마이코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 매일신보 기사에도 보면 쿠마이코가 동생에게서 강진에서 가져온 청자편을 보고 놀래서 바로 발굴 조사를 요청을 해서 발굴이 바로 이루어진 케이스가 바로 대구면 요지였고요. 그 이후에 다른 가마터들은 이미 발견이 된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난 10여 년이 지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차후에 발굴 조사가 되는데 강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마스 쿠마이코와 이완가 박물관의
인맥, 개인적인 인맥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발굴이 되고 주목을 받았던 것 네, 같습니다. 그게 언제? 14년 초입니다. 4년 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진잔면 요지에 대한 건데요. 예, 저도 이거는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적극 제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료를 또 찾다 보니까 학봉리 바로 옆쪽 골짜기 운천이라는 곳에서도 사선이 출토되는 가마가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공주는 아직까지 그 주변에 사선명 단계의 고려 후기, 고려 말, 그다음에 조선 초의 가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산이나 중흥리, 뭐 라천리까지도 다 있는데 발굴 조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주변에 있던 가마 중에 하나가 바로 진잔면 1호 요지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이 기사 역시 기사도 하품 도기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진잔면 1호 요지가 하품 도기소일 걸로 추정을 했는데 이 공납자기를 납품했던 자기소 도기소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진잔면 1호 요지가 정말 그 가마였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있던 다른 도기 제작의 가마가 있어서 그 가마가 도기소였는지는 좀 더 찾아보고 자료를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설이 요장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작년에 발표를 할 때는 이 가마 분염주가 있는 가마에 대해서 저도 고려 진설이라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원광대 박물관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 전에 많이 발표된 자료에 의해서 진설이는 11세기에서 13세기에 운영된 고려시대의 중기의 가마다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어서 작년에 발표를 할 때도 이 가마가 고려청자 가마 구조의 특이한 구조가 아닌가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자료를 당시의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 이 가마는 고려 말 조선 초에 노모리캔도 가마고 조선초의 가마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던 자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는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이제 진설이도 마찬가지지만 진설이도 고려 중기까지 있고 고려 후기의 가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청 가마가 진설이 일본 일제 강점기 때 부여했던 걸로는 진설이 18호 가마가 분청 가마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가마가 진설이의 분청 가마에서 초기 단계인 건지 아니면 우동리의 분청 가마가 여러 가마가 있는데 그 가마 장인들이 일부 진설이로 넘어와서 운영을 했던 조선 초의 가마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설이의 경우도 그렇고 고려 후기의 가마가 없다는 점, 그다음에 대전의 가마의 경우도 보면 대전에 구안동도 마찬가지 진잔면도 고려 중기 압출량각의 가마는 있다가 고려 후기의 가마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고려 말에 가마가 분청 가마로 이어지는 가마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좀 더 고려 청자에 있어서 요업의 변화에 있어서 고려 중기에 부안하고 강진으로 집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인가라고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 김태현 선생님의 한국 고려청자연구의 동향 분석이라는 발표에 대해서 최명지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국고려청자연구 동향 분석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글은 추 첨부될 2000여 건의 목록화된 자료와 함께 검토한다면 좋은 글이 될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견해를 몇 가지 듣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자는 3장 2절 주제별 연구 현황 중에서 영향관계의 주제에 해당하는 연구는 중국 혹은 타공회와의 비교 연구를 주제로 다룬 경우에 한정하였고 그 결과 전체 성과 중 약 4.3% 정도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혹은 동시대의 다른 미술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은 양식이나 생산에 관련된 주제의 연구에서도 대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발표의 전체적인 분석에서 연구 주제나 키워드가 명확한 경우 이외에 한 연구에서 다중으로 존재하는 주제값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여 분석값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아주 간단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연구 성과의 동향에 대해서 집중하여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고려청자에 관한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충분히 연구된 주제는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는 이번 분석을 진행하면서 향후 미진한 연구가 더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분야가 혹은 또 나아가야 될 분야가 어떤 건지 생각해 본 바가 있다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질문은 저도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한 주제에 대한 혹은 한 논문에서 복합적 주제를 가지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는 논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처음에 이 발표를 준비할 때에는 한 논문에 여러 값을 주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니까 실체에서 좀 더 멀어지는 상황을 제가 오히려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 연구의 한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몇 가지 이렇게 그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영향관계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양식에 넣었다가 이거를 밖에 뺐다가 이렇게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얘가 이렇게 좀 동떨어져서 그 나온 부분이 있어서 질문이 많이 따끔했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느냐 이 점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데 결국에 이러한 계량화 분석은 그 연구의 실체를 모두 드러낼 수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러한 수치화된 자료는 거시적인 어떤 흐름과 그 전체의 어떤 지도를 그냥 이렇게 그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 성과를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까, 필요할까 이런 고민은 당연히 저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최신의 연구 성과들을 보면서 연구 방법도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에서 벗어나 이제 문화로 향해 가는 어떤 연구를 많이 지켜보면서 오히려 이게 그 다각화된 시각과 함께 그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고려청자 연구자들의 그 성과를 오히려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러한 연구들이 대중과 과연 잘 만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연구자들만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이제는 연구하는 매체가 다양해지고 접근하는 통로가 다양해지는데 학술적 성과는 사실은 학술 논문에 굉장히 많이 실려져 있고 대중들은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 문화재청이라던가 그 3군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대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엔 이런 것들이 DB 형태로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독이 학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DB로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고 그것에 그 영향을 받은 연구자들이 또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실제 볼 수 있었는데요. 오히려 청자는 그런 면에서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러한 사업들은 사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이제 그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에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들을 열심히 구축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겸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최명지 선생님의 첫 번째 질문 가운데에 그 보통 이제 카운트를 할 때에 그 논문이나 아니면 책 또는 글의 성격에 따라서 키워드를 부여하고 그걸 하나로 그 카운트한 것 같은데, 만약에 다중값을 넣게 되면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복수의 산정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선생님께서 논문에서 제시하신 숫자 이런 것들은 각각의 그 결과물을 일로 본 것인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성욱 선생님의 고려청자 국외연구 동향에 관한 발표를 박정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그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급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보완된 얘기를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박정민입니다. 저도 이제 안 그래도 이종민 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 질문이 발표자께서 못다 하신 말씀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하여 첫 번째의 그 복용사망지 관련한 것들은 좀 더 다른 장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일단 꼭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중국의 동남아시아 무역 거점이었던 천주, 최근에 천주에서 이제 한 점이 출토됐다고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강조되다 보니까 또 이 천주라고 하는 지역이 베트남 이외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또 이제 고려청자를 인식했을 가능성이랑 좀 연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동남아 국가에서 고려청자를 근데 선호하지 않아서 오늘 이제 발표에서 많이 다뤄주시지는 못했지만 발표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고려청자를 선호하지 않아서 고려청자가 유입될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또 그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베트남에서 고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고려청자가 어떤 해상교류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발표자께서 기왕에 동남아 지역 자기 선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혹시 물론 이제 이 연구 초반이고 워낙에 어떤 논지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고려청자 출토 상황을 점검해 주셨던 발표자의 신이 감히 좀 드려보는 질문입니다. 혹 그 지역에서 고려청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을 것으로 추정할 만한 어떤 정황이나 근거가 있다면 보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일본 관련한 내용은 한두 가지 유물을 통해서 좀 가늠해 볼까 합니다. 일본 가마쿠라 지역에서 출토한 이제 고려청자에 대해서도 한성욱 선생님께서 많이 연구 성과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 발표에서 보면 이 가마쿠라에서 포도동자문이 상감 기법으로 장식된 주자를 선호했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출토 사례가 매우 희소한 특징적인 유물이기 때문에 이 가마쿠라 유적에서의 출토 의미가 검토돼야 된다고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이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출토 의미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건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이 발표자께서 혹시 또 이제 워낙 많은 부분들을 점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 용어가 가진 의미에 적절한 해당하는 부합하는 유물이 있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발표문에 보면 해외에서 확인된 고려청자를 일단 이제 출토품이랑 전세품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발표에 소개된 유물들 가운데 실제로 전세된 유물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과거에 출토되었더라도 그 이후에 그 해당 지역에서 여러 대에 걸쳐서 전세된 유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확실히 전세품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을 거겠지만, 현재 시점에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이라면 이런 것도 전세품으로 구분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전세품으로 구분하는 게 적절할지, 이건 그냥 소장품 현재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같이 한번 공론화해봤으면 해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실제로 이 발표 자료집에는 잘 없지만 오늘 발표를 해주시면서 한성욱 선생님께서 그 심양왕 관련해서 요동 지역에서 출토한 유물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많은 특히 중국의 고고학 선생님들은
이 심양왕이라고 하는 것들, 이 심양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명예직이라고 이제 많이 말씀들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이 심양왕이 꼭 명예직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특히 이제 이 몽골의 이제 동방왕국 그 오치킨이라고 하는 그쪽 사람들과를 견제하기 위한 책으로 이 동령부의 사람들이 많이 3인이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 고려 사람들이 아까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고려 사람들이 실제 쓴 청자에 대한 인식도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요 지역, 즉 요동 지역에서 출토하는 것과 아까 말씀하신 연해주 쪽으로 올라가서 실제로 그 동방왕국의 몽골의 동방왕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청자들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약간의 좀 구분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약간 첨언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4개의 질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혹시 그 심양왕과 관련해서 선생님의 보충 답변이 있으면 그것도 해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그 1번 문제도 간단하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대 그 송대에는 확실히 유적의 수가 적거든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온대는 굉장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수요층의 다양성과 문헌사를 뒷받침하는 것이 고고학적 자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확실히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려 청자 색상하고 중국 청자 색상은 확실히 다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고려 청자는 중국 청자에 비해서 출토량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려 청자의 그 어떤 미감이 좀 그 고려 이외의 국가에 좀 어필하지 못했지 않았는가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도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해서 세계 저가 도자기는 중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당시에도 중국은 대수출을 위한 다양한 도자기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아닌가. 우리 고려는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에 좀 치중을 해서 대외적으로 더 그 많이 그 교역이나 또 교류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포도 동자문인데요. 이제 사실 일본에서는 포도가 발음이 부도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무도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이제 가마쿠라 막부시이기 때문에 무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막부 사람들이 무사들은 포도를 좋아하지는 않았다 합니다. 그 과일 자체를. 근데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포도 동자문은 뭐 다산의 상징이고 그 뭐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특히 막부 시대에는 남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부사들이 많아야지 권력. 그래서 약간 제 이제 뭐 의견을 물어봤으니까 이건 남자들은 뭐 포도를 싫어했지만 여자들은 포도 동자문을 좀 여성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 이제 향후 그런 이제 위치 각 유구에서의 여성의 공간, 남성의 공간 그런 것들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상대적으로 가마쿠라에 굉장히 많다 해도 또 수출초량이 그 뭐 20점 이내니까 현재 좀 하여튼 근데 오늘 지적하셨으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더 새로운 자료로서 그런 걸 좀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뭐 그 이 자료집도 25페이지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줄였거든요. 근데 그 제가 오늘 발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오늘 책자에도 그랬지만 그 소장품은 하나도 소개를 안 됐습니다. 전부 전세, 진짜 고려 시대에 교역을 해서 된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스시마의 그 해신 신사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그 티베트 그 박물관에 있는 화금청자라든가나 타이베이의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그 화금청자 같은 경우는 전시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제가 오늘 또 자료에 소개된 것은 19세기 이전의 유물이지 근래 뭐 이렇게 그 소장한 전시품으로 소장한 유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저기 동북 삼성에 대한 것은 그 하여튼 좀 그 국내 연구도 좀 필요하지만 실제로 중국에서도 그다지 심양항의 연구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박사 논문 한 분이 내셨는데 향후 이제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그냥 단순히 사행로보다는 심양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깊게 이야기해볼 그래서 그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그 사실 아까 선생님께서 처음에 발표를 하실 때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고려청자가 발견된 해외의 지역을 숫자로 찍어서 보여주셨는데 동남아 쪽은 거의 없고 실제 발견 사례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인식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식이라고 할 만한 만큼의 양이 수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하는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뭐 고려에서 제작된 그 양질의 도자기들이 일단 내수에 사용되기도 바빴고 그중에 이제 물론 상당량이 송상들을 통해서 남송 황실이나 아니면 귀족층 그리고 원대에 들어가서 원대 그 대도시에 사는 귀족층들의 소비가 됐을 텐데 그거 소비에 맞춰서 나가는 것도 바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몇 점 파편으로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을 가지고 인식의 문제를 논하기에는 너무 그 발견량이 적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강경남 선생님의 전시를 통해 본 고려청자 인식 변화와 특징이라는 발표에 대해서 이준광 선생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리움미술관의 이준광입니다. 전시 기획의 첫 단계는 자신의 기관 그리고 다른 기관의 역대 전시를 조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는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향후 누구라도 크고 작은 청자 전시를 준비하게 된다면 이 발표문이 전시 준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객관적인 내용이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려청자 감상이라는 대한 보관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실 개편 등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고려청자가 발표에서 말씀하신 대로 숨쉬는 영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감상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관찰한 관람객들은 이 고미술을 대할 때 학습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은 억제하고 작품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제공받고 싶어합니다. 작품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본다면 이러한 태도는 고려청자를 실증 자료라는 가치에 그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고려청자 전시가 학술성이 강한 교육을 위한 전시에서 문화사 주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학술대의 키워드 이 집성에 꼭 맞는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후 후배들이 같은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2023년 너머의 전시를 집성할 때 감상이 자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국립박물관이 진행한 발굴조사 성과 공개 성격의 이 작은 테마전들의 성과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파편 자료 활용 시에 관람객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제도상 조사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귀중한 파편 자료를 소장품으로 해서 연구와 전시까지 일관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이 국립기관이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청자 파편은 전세품 이상의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신자료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완전치 못한 형상으로 인해서 전시 효과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연구자의 시선에서 볼 때는 매우 흥미로운 자료지만 관람객 또한 파편 자료가 갖는 가치와 재미 요소를 학습하고 감상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편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보관 등을 국립기관이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실제 기관에서 오래 근무하시면서 전시를 진행하시고 관람객들을 만나셨으니 그때 관람객들의 반응들을 이 자리에서 전해주시면 이후 전시를 기획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공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끝나신 거죠? 네. 두 개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내용을 읽어봤습니다만 답변하시기가 참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해주셔야죠. 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받아보고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
제가 그동안 박물관 들어와서 운이 좋게도 이제 관련 제가 청자 전공을 했는데 또 청자 전시를 우연하게 좀 여러 번 개최를 하게 돼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또 제 전공상으로도 그렇고 좀 운 좋게도 여러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오늘 선생님께 약간 좀 간소하지만 제 경험과 그다음에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기관이다 보니까 뭐 저 혼자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다 그 조직으로 약간 그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저희가 전시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질문은 이제 아무래도 감상 측면 에 대한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광복 후에 국립박물관이든 사립박물관이든 모두 뭐 학술성에 중점을 뒀다 하더라도 어떤 일정 부분은 항상 그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거에 분명히 그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쭉 그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요즘처럼 최근 21세기 들어서 이제 그 뭐 OTT도 굉장히 많아지고 주변에 볼거리가 많아지기 전에는 그러한 그 감상도 하나의 그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포인트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 21세기 들어서 너무나 많은 볼거리들과 즐길거리들이 많아진 이 시점에서는 아까 선생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렇게 학습적인 뭔가 배워야지 알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그 고미술품에 대한 흥미도가 한창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저희도 이제 좀 문제를 타개하고자 이제 저희 박물관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러한 그 타개책을 계속 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가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그 사실 모든 시대에서는 그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약간 그 너무나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실 테고 저희들도 뭐 진짜 뭐 업무도 하랴 또 그다음에 연구 조사도 하랴 많은 일들로 또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있어서 굉장히 바쁜데 그 와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쉼을 요구하는 쉼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을 박물관에 와서 또는 전시를 보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트렌드에 최근에는 그 경향을 맞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경험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를 박물관에 와서 다른 곳에서는 고미술품을 볼 수 없잖아요. 와서 감상을 하면서 한번 쉬어보세요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많은 지점에서 맞닿아져서 최근에 그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저희 청자실 개편이 2022년에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청자 감상을 어떻게 의도를 해야지 이제 좀 집중적으로 감상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뭐 저희 미술부 내에 있는 담당자를 비롯해서 저희는 이제 디자이너도 같이 함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그 아이디어를 낸 중에 이제 그 음향과 그다음에 특별한 공간을 조성하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크게 포인트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입형 감상 공간을 따로 만들고 그 공간만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트리거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저희 이번에 청자실 개편에서는 음향으로 이제 그 약간 좀 사운드 개념의 음향으로 발현이 되었는데요. 저희 국립박물관 오시면은 사실 분청사기 백자실도 음향은 나옵니다. 영상을 구동하는데 음향이 나오는데 영상 없이 음향만 나오는 곳은 이제 그 고려 비색이라는 그 특별한 공간만 지금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반드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사람들의 그 니즈도 계속 변할 테고 트렌드도 변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빨리 관취를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그런 니즈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박물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전시에 활용해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야만 외면받지 않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와서 우리 고미술품도 보면서 또 본인들의 어떤 그런 니즈를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파편 전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파편 전시는 제가 2006년도에 그 전주박물관에 갔을 때 제가 이제 막 석사 논문 받고 학예사 시험에 운 좋게 합격을 해서 이제 전주박물관으로 갔을 때 그 특별전을 하면서 파편을 진짜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제가 그 자료 사진에는 못 가져와서 파편 전시를 못 보여드렸는데 대부분의 파편 전시가 아마 이렇게 저희가 많이 늘어놓는 약간 어느 가마터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전시를 개최하고 큐레이터와의 대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그 관람객들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있을 때 파편만 그대로 놓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외면 100% 받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파편을 그 외면 받지 않게 그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그 설명, 그게 학예사가 됐든 아니면은 뭐 설명 카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아니면 요즘은 저희가 그 영상 매체로도 그 패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러한 형태로 설명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요즘 또 그 관람객들의 트렌드는 예전 같으면 읽기 싫어서 귀찮아서 안 읽고 가는데 있으면 보고 갑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파편을 전시할 때 무조건 예쁘게 전시하고 싶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2011년도에 유천리 고려청자전을 할 때는 저희가 유천리 그 가마터에서 나온 그 파편들을 공개하는 성과 전시였었는데요. 그때도 파편을 저희가 파편과 그다음에 이제 명품을 갖다 함께 비교 전시하는 거였는데 파편을 그대로 바닥에다 놔버리니까 명품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파편 자체가 주목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아크릴 같은 걸 깎아가지고 전시품이 그대로 그 사람들을 눈높이에 볼 수 있게 명품 청자랑 같은 높이에서 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좀 전시장을 꾸몄던 부분도 있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PPT에다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PPT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좀 아쉽지만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개편할 때 사당리 가마터에서 나온 그 용문이 매병을 모두 11조각을 붙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마운트를 껴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사실 그 매병도 저부가 없기 때문에 혼자 설 수가 없는 파편입니다. 그거를 이제 마운트를 이용해가지고 전시를 했더니 이제 혼자 스스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착시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중앙일보 기자가 이제 그거에 또 착안해서 11점 파편으로 만들어진 고려청자 매병 이 아름답다 막 이렇게 기사를 써주기도 했는데요. 이제 약간 좀 그런 그 파편 전시를 할 때는 관람객들이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좀 약간 그런 전시 기법 등을 좀 활용해서 전시를 좀 예쁘게 보이게 하는 게 파편 전시에 있어서 어떤 그 하나의 좀 좋은 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5분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이 질문은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결연한 의지를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실 방청석에서 많은 분들이 남아주셨습니다. 보통 이 시간대가 되면 방청석이 확 비는 것이 국룰인데 오늘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분 저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이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성함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할 사람을 지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이 그 학술 대회를 보고 계신 분들도 문자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한 마음인가요? 시간은 6시를 향해 가고 있고 질문 없으십니까? 혹시 김기현 선생님 그 인터넷으로 질문 들어온 건 없습니까? 예, 전국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거의 6시가 다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정된 시간은 6시까지 종합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또 방청객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한 이의 없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그 논고들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많은 그 방대한 자료를 모아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제를 정하고 분류, 통계를 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 학술대회 자체가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 정비에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그 출판 과정을 통해서 또 그 세계 지역의 세계유산 등재의 어떤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연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연구자분들 또 토론해 주신 연구자분들 모두 지금 현재 학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중진 연구자이십니다. 물론 저하고 저기 한성욱 선생님은 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분들이 그 계속 후속적으로 많은 연구를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다고 들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